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한 11시 반부터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사실 나는 솔직히 졸았다 또는 강사가 하는 얘기를 뭔 말인지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또는 회사 업무가 바빠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사실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또는 지인들과 카톡, 그동안 밀린 카톡 하느라고 상당수의 시간을 썼다 라는 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이번 시간만 잘 들으면 돼요. 그동안 5시간 동안 들은 건 그냥 뭐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도 좋다. 이번 시간만 잘 들으면 오늘 하루 내가 굉장히 뿌듯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씩 제가 문제 해결을 강의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 겁니까? 사실 뭐 이건 뭐 기획 이런 거 좀 하는 친구들이나 하는 거지. 저야 그냥 뭐 맨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걸 자꾸 이제 굳이 꼭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필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논리적 창의적 사고 사실 뭐 쓸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는 뭐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가끔은.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는 여러분이 업무하는 부분과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왜 그런가라는 걸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뭐 그저께까지 어제까지 뭐 출근하셔서 일을 하셨을 텐데 그 일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은 대부분 최초에 누군가가 문제를 정의했고요. 그 프로세스 단계별로 쭉 연결이 돼서 최종 보고가 되는 마무리 시점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린 아마 이 전체 프로세스의 어딘가의 일을 분명히 어저께 하고 오늘 교육을 받으러 오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안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 원인이 뭔지를 찾고요. 핵심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가? Problem solving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자. 문제 해결의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결이 되면 그래 어떻습니까? 그 해결 과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컨셉을 잡죠. 그리고 정보 수집 구조화를 통해서 도해 차트를 그리고 메시지를 쓰는 것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도큐멘테이션. 뭐다? 문서 작성의 단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작성된 문서를 어떡합니까? 여러분 상사에게 설득해서 승인을 받는 것까지를 뭐라 그래요? 바로 프리젠테이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으로 통과된 것들을 최초 시행이 돼서 예산을 배정하고 담당자를 결정하고 직접 실행하고 중간에 피드백을 하고 최종 보고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 임플리먼트가 실행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을 한다는 것은 크게 4덩이죠. Problem solving, documentation, presentation, implement. 크게 4덩이의 단계로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일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문제 해결 수업이다 보니 요 단계까지, 요 4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전체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가지 단계를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태스크 측면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정의를 people, 사람이나 컬처, 문화적인 측면으로 문제를 정의하면 당장 정의할 땐 모르겠는데 나중에 혼란을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문제를 왜 정의하는 겁니까? 문제를 왜 정의하죠? 해결하려고 정의하죠. 스티커 5개. 문제를 정의하는 건 하나야.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정의하는 거는 해결하는 건데 따라서 문제를 정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된 모습이 뭐냐라는 객관적 지표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노랭이 광물 프로젝트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문제를 정의하면 해결된 모습은 뭐죠? 뭐예요? 노랭이 광물 프로젝트가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 모습은 뭐? 광물 프로젝트가 해결돼서 계약서에 사인한 그거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마부장과 안영희의 사이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문제를 정의하면 해결된 모습은 뭐예요? 싸우지 않는 거? 오늘은 안 싸우는데 내일 싸우면? 예전에 3번 싸우는데 2번 싸우면 해결된 건가? 즉 굉장히 난해할 확률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의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해결된 모습을 정확하게 하는 객관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 주제를 주어보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어떤 부분에 헷갈리냐면 문제를 정의할 때는 안영희의 입장이었는데 원인을 분석하고 핵심 원인을 찾을 때는 마부장의 입장이 갑자기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 해결 방안일 때는 제3자 회사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영이었다, 마부장이었다, 제3자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헷갈리고 흔들릴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를 정의할 때는 그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세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원인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 원인 분석을 미시하게 하였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MEC라는 말을 알고 있다. 손 번쩍. 나는 MEC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손 번쩍. 나는 네가 뭘 물어도 손을 안 들 거다. 좋아요. 자, 미시라는 것은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40페이지죠. 40페이지에 42페이지에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컬렉티브를 인젝티브라고 해서 상호간의 중복 없이 전체로서의 누락 없이 분류를 해야 된다는 맥켄지 컴퍼니의 아주 고전적인 분류 방식입니다. 자, 이름들 이런 거예요. 누가 사람을 분류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분류됩니다. 자, 얘네 둘 상호간에 중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얘네 둘을 합쳤더니 사람을 구성하는데 혹시 빠진 게 있나요? 없죠. 얘네는 중복도 없고 누락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아, 미세하게 분류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사람을 분류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남자, 소녀 이렇게 분류합니다. 얘네 둘의 중복이 있나요? 없죠. 근데 얘네 둘의 누락은 있죠. 성인 여성을 빠졌어요. 이건 뭐예요? 아, 미세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사람을 분류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남자, 청소년 이렇게 분류합니다. 얘네 둘 사이에 중복이 있죠. 누락도 있죠. 이건 뭐예요? 미세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원인을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인을 분석할 때 미세를 떠올리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빼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네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다 점검하고 왔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팀장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라고 갖고 왔는데 딱 봤을 때 팀장이 야, 이게 다야? 이거 말고 딴 건 없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원인 분석을 뭔가를 빼먹었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하려면 대부분 뭐예요? 추가 사업 제출, 그죠? 소통이 부재, 뭐 단화를 실었어요. 즉, 나와 있는 사건의 현상을 파편적으로만 드러내죠. 원인을 찾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일단 미시하게 최소한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야, 이 문제를 사는 건 최초에 안영희의 역량의 문제는 없었을까? 두 번째, 태도의 문제는 없었을까? 세 번째, 관계, 소통 측면의 문제는 없었을까? 라고 구도화를 하면 어때요? 아, 대충 문제 원인을 살펴보는데 중복과 누락 없이 살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나와 있는 현상을 우리가 파편적으로 적어보면 뭐 어때요? 야, 이게 다니? 얘네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소리를 들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시하게 여러분들이 원인을 분석하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 다음에 핵심 원인을 찾을 때 중요한 건 바로 문제 해결 주체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현대백화점 그룹의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문제를 정리했어요. 핵심 원인 분석을 쫙 해봤더니 핵심 원인은 뭘 찾은 거예요? 아, 연봉이 낮아. 전년 대비 전 직원의 연봉을 30% 인상한다. 라고 내가 얘기해봐야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나는 그에 대한 솔루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대백화점의 매출을 높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말해줬어요. 딱 봤던 거예요. 아, 유통업법을 개정하면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HCN의 어떤 그 방송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봤더니 방송법을 바꿔야 돼.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원인 분석 단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안영의 중심으로 다 원인 분석을 합니다. 딱 봤더니 모든 원인의 핵심 원인은 바로 뭐예요? 마부장의 리더십이 부재한 겁니다. 그래서 마부장을 찾아갑니다. 부장님, 제가요 노르웨이 광물 프로젝트가 왜 안 되는지를 봤는데요. 보니까 부장님의 리더십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2박 3일 교육을 알아놨는데요. 거기에 갔다 오시죠.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그것은 내 주체가 솔루션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핵심 원인 중에 그 솔루션 주체가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구체적인가라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는 구체성을 띄어야 되죠. 즉 당장 무엇을 실행하는지를 명확히 해야